오늘 지구의 진행을 맡은 저는요, 어쩌다 이렇게 잠 못 드시면 새벽 2시에 라디오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을 겁니다. MBC FM 영화음악 김세윤입니다의 김세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부터 목이 아프네요. 그러면 앞에 계신 분들은 직접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한 분씩. 네, 안녕하세요. 혼자 사는 사람들을 연출한 홍성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혼자 사는 사람들에서 진아를 연기한 배우 공승현입니다. 이렇게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영화 보셨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수진 역을 맡은 정다은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이렇게 시간 내서 저희 영화 봐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사진 찍으시는 분들 저 방해 안 되죠? 세 분만 나올 수 있게 제가 최대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배우님은 이 영화 몇 번 보셨나요? 2번 전주에서 한번 보고 네. 언로지사 때 한번 봤습니다. 승현 배우님 저도 똑같이 두 번. 이렇게 두 번 봤었어요. 자, 그럼 감독님은 이 영화를 몇 번을 보신 겁니까? 상영관에서 본 거는 저도 2번인 것 같아요. 전주랑 저번에 용산, 전주. 그때는 안 들어갔어요. 저 2번 봤습니다. 그럼 지금 관객분들이 보신 게 전주에서 처음 상영했던 거랑 거의 다르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혹시 뭐 그 다음에 변화가 있었나요? 네, 완전 똑같은 거죠. 아마 뭐 지구이가 처음, 그러니까 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지구이를 처음 오신 분들도 아닌 분들이 있겠지만 역시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어떻게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하셨는지 이 영화의 씨앗은 어떻게 마음속에 뿌리게 되었는지 여쭙고 싶네요. 네, 제가 이 영화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20대 중반 정도부터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아예 혼자서 자취생활을 했거든요.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뭐 쾌적하고 눈치도 안 봐도 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평생 살아야겠다. 혼자서 뭐 결혼도 생각 없고 그냥 이렇게 계속 진행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집에서 우연히 고독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그 다큐멘터리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됐어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내가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내가 혼자 사는 삶이 사실은 어떤 불완전함이 있을 수 있다, 어떤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너무 애써 외면했던 게 아닌가? 그냥 그걸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시작 생각에서 출발해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셨는데 이게 혼자 사는 사람들로 이야기가 좀 넓혀지고 확대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좀 설정하고 배치하는 그 과정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제목에 대해서도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이거 영화가 제목이 진아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주인공이 이름이 제목인 경우도 많잖아요. 뭐 진아의 삶 뭐 이런 식으로 진아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상하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좀 못 놓겠는 게 진아 말고도 사실 이 영화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영화를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이 혼자 사는 모든 캐릭터들을 다 하나같이 좀 아끼고 어떤 면에서 좀 귀여워도 하고 안쓰러워도 하고 이러면서 좀 많이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야기를 20대 후반 30대 정도의 여성이 혼자 사는 서사로만 이야기를 풀 게 아니고 좀 다양하게 혼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물리적으로 집에서 뭐 자기 집에 세대원이 자기 혼자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혼자서 사람들과 지내면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확대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화를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영화라는 게 배우를 만나기 전까지는 감독 안에서만 존재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이제 두 배우분이 처음 시나리오의 형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배우분이 각자가 연기할 인물과의 첫인상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시나리오에서 진아라는 인물을 처음 만났을 때의 느낌, 그리고 수진이라는 인물을 처음 만났을 때의 느낌. 사실 진아를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들어온 게 맞나? 라고 의문이 들었어요. 진아의 모습, 제가 상상했던 시나리오 속에서 상상했던 얼굴이 저랑 뭔가 안 맞는다라는 느낌을 조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 만났을 때 진짜 저한테 주신 거 맞으세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이끌어 나가는데 이게 제 첫 장편 영화거든요. 그래서 감독님 어떻게 저 아직 검증되지도 않은 배우 같은데 어떻게 저를 이런 되게 계속 의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저한테 들어온 게 맞나. 저는 이제 19살 무렵 이제 스물이 되기 직전에 이 시나리오를 보고 하게 됐던 건데 수진이랑 저라는 사람이 되게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보면서 수진이의 마음도 이해가 좀 많이 갔고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이 딱 맞는 시기다 보니까 저도 딱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수진이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첫 성인 연기였는데 딱 20살 사회초년생 모습을 잘 담고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서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질문이 올라왔는데 혼사사 만세님께서 오늘 질문 채택되신 분들께는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따가 이 질문 끝나고 이 질문 해주신 분을 저희가 여쭤보면 손을 들어주시면 그분께 선물을 드릴게요. 또 배우님께 질문이에요. 공승현 배우님은 실제로는 진화 캐릭터와 상당히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요. 연기하시면서 이 캐릭터에게 가장 공감할 수 없었던 부분이 무엇인지 여쭤보셨고요. 정다은 배우님께도 일단 안상품을 말씀하셨어요. 잊고 있었던 사회 초년 시절의 설레임과 그 당시 느꼈던 소외감이 불현듯 떠올릴 만큼 캐릭터에 부합한 연기를 잘 보여주셨는데요. 이 캐릭터를 맡으신 이유는 지금 방금 설명하셨죠. 그래서 제가 여기 덧붙여서 두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면 시나리오에서 이 캐릭터를 만나시고 이건 나도 알겠다. 이 캐릭터의 감정이나 상황을 이건 나도 알겠다 했던 건 어떤 거고 이건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느꼈던 건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진아를 이해하는데 사실 이해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었어요. 그냥 그동안에 받았던 상처들 때문에 단절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면서도 되지 않기도 했고 꼭 저렇게까지 했었어야 됐나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제가 이해를 못했던 건 왜 방 안에 거실이 있는데 왜 굳이 그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지 제가 그거를 제일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그래도 잘 설명해 주시고 진아를 만드는데 그 방에만 있는 모습이 가장 잘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이해가 갔던 부분하고 좀 이해가 힘들었던 부분이 같은 장면인데요. 그 2002년 월드컵 타임머신과 통화하는 그 장면인데 우선 이해를 잘 못했던 건 수진이랑 비슷한 나이로 그때에 대한 기억이 없어서 부럽네요. 왜 가고 싶어 하는 거지? 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들었던 것 같고 이제 또 이해가 갔던 부분은 수진이가 꿈꿔왔던 사회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었을 텐데 사실 이 현장에서 실제로 사회생활을 해봤을 때 너무 나를 다 외면하고 있고 이 차가운 사회생활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애 마음으로서는 그 타임머신남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만 그 말에 좀 더 기울일 수 있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 같은 장면을 뽑았어요. 이거는 다음 배우님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타임머신 전화하신 분 그래서 타임머신 타고 가셨을까요? 그냥 배우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못 갔겠지만 감독님 도와주세요. 감독님이 만들어낸 캐릭터가 책임을 지시죠. 못
그렇겠죠? 네, 타임머신이 있진 실제 존재하지는 않으니까 네, 그리워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아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두 배우님께 질문하신 분 손 들어주시면 진행하시는 분이 선물 갖다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에 타임머신 질문하신 분 손 들어주시면 진행하시는 분이 선물 갖다 드릴 거고요. 지금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와서 그 영화 속에서 어쨌든 콜센터 상담사 설정을 하시게 된 계기를 참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고요. 모르겠어요. 최근에 젊은이의 양지라는 신수원 감독님의 영화에서도 콜센터가 되게 중요한 공간을 담당했었거든요. 그게 어떤 지금 시대의 어떤 상징적인 공간이어서였는지 아니면 감독님께 특별히 와닿는 직업이었는지 보고 싶고 아마도 취재를 하신 것 같은데 영화 속에 등장했던 사례들 콜센터 그 상담 현장의 취재 과정을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 제가 실제로 들었던 건 그런 경험담이 명세서 불러달라는 사람이랑 타임머신이랑도 사실 제가 실제로 들었던 사례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다 있어 했는데 이 사람들도 사실은 되게 외롭고 누군가에게 좀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곳이 필요해서 지금 여기에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에 적극적으로 끌어 들어왔던 것 같고 콜센터 취재는 사실 막 좀 쉽지는 않았어요. 일단 직접 가서 좀 보고 이런 시간들이 많이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개인정보가 너무 많은 곳이어서 잘 협조가 안 됐었는데 다행히 한 군데에서 좀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몇 시간 동안 가서 보고 또 그분들이랑 인터뷰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시간들이 좀 있긴 했었고요. 생각보다 경험담이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한 번쯤은 해봤다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콜센터 일하는 후기 이런 게 쫙 뜨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들도 그거에 관련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브이로그나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고 콜센터를 직접적으로 좀 설정하게 된 계기는 사실 이 영화가 노동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의 어떤 인권 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지만은 감정노동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직업이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진아라는 캐릭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감정노동이라는 걸 좀 끌고 올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감정노동이 어떤 사람에게 유독 더 힘들고 어떤 사람에게 유독 수월하고 괜찮은가라는 걸 생각했을 때 진아는 이 일을 굉장히 수월하게 잘 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다가 이 사람은 그냥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를 하건 그 이야기를 되게 진중한 관계라던가 어떤 그 사람의 감정이라던가 이런 걸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냥 마치 진상 고객이 진아를 대하듯이 진아도 진상 고객을 대하는 그냥 물건처럼 그냥 목소리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대하는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이구나. 진아는 어떻게 보면 재능이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좀 진아의 캐릭터를 구체화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와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혼자 아닌 사람들 아이디 쓰시는 분. 혼자 아닌 사람들 제가 잘못 읽었나요? 혼자 아닌 서로를. 혼자 아닌 서로를 아이디 쓰시는 분이 제가 방금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올려주셔서 선물 드리고요. 김혜성 씨의 질문을 지금 바로 드릴게요. 이건 이제 배우님께 텔레마케터라는 직업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준비를 하셨을 거고 실제로 연기를 하셨을 거잖아요. 인터뷰에서 보니까 그 즈음에 IPTV 가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IPTV는 계속 잘 쓰고 계신지 포함해서 텔레마케터 연기를 준비하시는 과정을 좀 듣고 싶네요. 네, 안 그래도 오늘 그 IPTV가 잘 가입되어 있는지 약정이 얼마나 남았는지 오늘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잘 사용하고 있고. 이 영화를 준비하는 도중에 텔레마케터와 통화를 하면서 가입하신 거죠? 네, 우연히 좋은 상품이 있다고 광고 전화를 받아서 약간 공부도 할 겸 조금 신중하게 답하고 하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너무 잘 들어줘가지고. 근데 제가 여기서 죄송합니다 라고 해버리면 좀 너무하지 않나. 그래서 안 그래도 이왕 필요했는데 영화도 많이 볼 수 있고
그런 좋은 상품이어서 네, 가입을 했어요. 안 그래도 그 감독님 얘기처럼 직접 견학도 가고 보면 너무 좋았을 텐데 개인정보상 이제 카드사에 가보진 못하고 그래서 되게 유튜브나 이런 걸로 되게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동생, 제 둘째 동생이 몸담았던 적이 있어서 동생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또 주변에 은근히 이 직업을 했던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께 많이 도움을 청했었어요. 다은 씨는 저도 이제 실제로 체험해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 직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어떤 생활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 걸 간접적으로도 찾아보긴 했는데 실제로 겪어보지 못해서 좀 아쉬움은 있었는데 이제 진아 같은 경우는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잘하는 캐릭터지만 수진이는 처음 접하고 잘 못하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나 진짜 처음 겪어보는 것처럼 실제도 되게 신기한 게 많았고 저희가 거기서 프로그램을 실제로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어가지고 실제로 저희 현장에서도 같이 프로그램 한번 해보고 버튼도 눌러보고 이러면서 경험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경험하면서 궁금해서요. 처음 이제 출근해서 그러니까 자판도 굉장히 만지작거리고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건 시나리오에 있던 설정인가요? 아니면 다음 배우께서 추가하신 설정이 있는 건가요? 시나리오에 있었고 또 거기서 사진 셀카를 찍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도 그 대본에 있었는데 그걸 좀 어떻게 더 연기를 해야 좀 어리버리해 보일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워낙 시나리오에 디테일하게 다 적혀 있었어요. 네. 저는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수진 캐릭터가 너무 친근해서 제가 그 MBC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작가실에서 일을 하잖아요. 방송 작가분들이 되게 연령대가 좀 다양하거든요. 지금 제일 막내 작가는 원래 22살 정도 되는 작가도 있는데 약간 좀 수진이 같은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되게 좀 주눅 들어 있기도 하고 그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 흔히 말하는 물음표 살인마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일관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풍경이었고요. 아까 주변에 텔레마케터분 많다고 그러셨는데 조금 전에 질문하신 김혜성 씨, 텔레마케터 하신 경험이 있다고요. 아, 있으세요? 네. 그때도 그럼 머리띠를 쓰고 아니죠. 텔레마케터 화상통화가 아니니까. 일단 감독님께 좀 전체적인 연출 톤을 여쭙고 싶었어요. 결국 이 영화에서 중요한 건 얼굴하고 공간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했거든요. 이 영화는 결국 클로즈업이 많을 수밖에 없고 또 공간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영화라서 연출자의 입장에서 배우의 얼굴을 어떻게 담을까 그리고 배우가 몸담고 있는 공간들을 어떻게 담을까에 대한 고민이 아주 크지 않았을까. 어떤 원칙과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셨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공간이 아무래도 소수고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게 실제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촬영 감독님이랑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영화는 무엇이든지 진아의 인식 범위를 넘어서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단순한 원칙이고 뭐 실제로도 많이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진아가 핸드폰을 보고 있고 이럴 때는 자기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기가 지금 있는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카메라도 관심 두지 말고 진아의 얼굴 위주로 찍고 그 진아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포커스도 주지 말고 이런 식으로 많이 찍다가 그 진아의 좀 견고한 원래 일상이 좀 깨지거나 흠집이 나기 시작하는 순간에는 우리가 이 공간을 좀 더 넓은 샷으로 보여주자. 왜냐하면은 진아는 자신이 지금까지 맨날 오는 공간이지만 이 공간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를 아예 잘 모르는 사람이고 그 순간에서야 내가 지금 알고 있던 세계가 아니네 라는 순간에서 진아도 공간을 인식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통은 이제 처음 공간 들어가면 풀샷 먼저 이제 공간 소개해주고 점점점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게 보통이지만 우리는
거꾸로 가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운드도 진아가 인식하는 사운드를 더 크게 하고 진아가 인식하지 않는 사운드는 바로 옆에서 떠들고 있는 거더라도 다 죽여놓고 이런 식으로 처음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네, 이런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배우분들께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클로즈업이 많은 영화이고 이게 액션이 큰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내가 온전히 이 이야기를 얼굴로 전달해야 된다는 부담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승현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마음이 갔던 어떤 표정 아니면 제일 좀 신경 썼던 표정이 있을까요? 이 영화에 나오는 수많은 무표정 중에 제일 내가 신경 쓴 무표정이 있다면 그건 어떤 장면이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무표정들이 있었지만 특히 다은이랑 하는 그 무표정들이 조금 어렵기도 했어요. 약간 저는 사실 화합을 중요하고 되게 그런 사람인데 약간 계속 밀어내야 되니까 이 친구를 만났을 때 되게 무표정 하는 거를 되게 힘들었고 그리고 그동안 혼자서 무표정을 지으면 되는데 사람을 만나서 무표정을 지으니까 그게 아무래도 네, 조금 얼굴에 조금 드러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진이 형 만났을 때 가장 힘들었어요. 다음 배우님께서는 제일 잘 좀 담아내고 싶던 수준의 표정이 있었나요? 관객들에게 좀 제일 잘 보여줬으면 좋겠다. 제일 수진이의 마음을 좀 잘 담겨서 전달하면 좋겠다 했던 어떤 장면이나 표정이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수진이는 자체가 좀 감정이 보이는 친구라서 웬만한 감정은 얼굴에 표출이 되는 친구인데 저는 처음에 이제 진아 따라서 쌀국수 먹으러 가서 앞에서 이제 무인으로 주문을 하면서 초콜 너무 못 받았죠 하면서 애써 만회해보고자 하는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고 또 진아가 너무 바쁜 거예요. 따라가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모르는 남자분들 사이에서 혼자 먹고 있고 저는 혼자 이제 손들은 있고 그 장면은 정말 저도 이입해갖고 진짜 한테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영화에서 봤는데 그 장면이 너무 못되고 너무 미안했어요. 그 장면이 제가 잘 표현해보고 싶다라는 장면 중에 하나기도 했는데 이 영화를 보니까 승현 언니 덕분에 더더욱 그 상황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준비하시는 팀에서 질문이 이렇게 많을 줄 모르고 선물을 많이 준비를 안 했나 봐요. 선물 하나 남았대요. 그래서 지금 소개하는 질문하신 분을 마지막 선물로 하고요. 다른 분들께는 그냥 선물 대신 저희의 마음을 드리는 것도 대체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물려주신 질문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빠르게 질문들을 수강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선물을 받을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이디가 쌀국수는 이분당이지. 이분당에서 나오셨네요. 그래서 일단 이분께서 질문이 쌀국수만 드셨는데 지겹지는 않았나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쌀국수를 드신 배우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덩달아서 감독님께서는 어쨌든 혼자 먹는 메뉴가 뭐가 될지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왜 쌀국수고 왜 미분당인지 답변을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쌀국수 집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 삼촌께서 이 미분당 쌀국수를 운영하고 계세요. 근데 정말 우연하게 감독님께서 미분당 아냐고 물어보시면서 그 장소가 로케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 삼촌이 하시는데 약간 이러면서 저도 삼촌한테 면도 살고 네, 되게 쉽게 로케도 빌리고 그리고 저도 쌀국수를 아무래도 좋아하는데 원 없이 많이 먹어봤고 그리고 진아처럼 진짜 실제로 집에서 먹어보자 하고 쌀국수도 시켜 먹어보고 도시락도 먹어봤는데 저는 다 맛있더라고요. 진아는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는데 저 배우 공승현은 너무 맛있어서 네. 저는 좀 예전에 혼자서 좀 재미없게
밥을 때워야 되는 순간이 올 때는 항상 이렇게 바형으로 되어 있는 식당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거기서는 사실 4인용 식탁은 당연히 누군가랑 같이 먹을 게 너무 전제되는 곳이고 밑반찬도 한 2~3명어치는 먹을 수 있게 보통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혼자 가면 괜히 눈치 보이고 내가 이 밑반찬 다 축내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잘 못 가는데 사실 진아가 계속 이거 똑같은 걸 먹는 거는 제가 해봤을 때 때워야 될 때는 사실 취향을 따지지 않고 그냥 먹게 되더라고요.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물론 이분당 쌀국수 너무 맛있지만은 자꾸 먹으면 질린단 말이에요. 근데 질려도 일단 때워야 되니까 먹는 그런 메뉴였던 것 같아요. 지금 모두가 쌀국수에 집착하고 계십니다. 이분당에서 진화는 제일 비싼 거 양지차돌 힘줄 쌀국수를 시켜먹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왜 수많은 것 중에 제일 비싼 걸 시켜먹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여서 확인했는데 아, 그럼. 딱히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분께서는 아까 저희 대기실에서 잠깐 나눴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제일 중간에 쌀국수를 먹다가 못 먹는 이유를 일단 지인께서 말씀하셨다는 이유와 함께 배우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안 그래도 제 지인 중에 이런 질문을 개인적으로 했었어요. 이 영화 어떻게 봤어? 라고 물어봤는데 궁금한 게 있다면서 쌀국수 장면이 타이틀샷이 2번 나와요. 근데 사실 같은 쌀국수거든요. 근데 처음에 나왔던 쌀국수는 뭐라고 해야 돼? 도가니 같은 게 잘 안 보였나 봐요. 그리고 2번째에서는 그게 너무 잘 보여서 진아가 먹다가 뱉은 이유는 내가 주문한 게 이게 아닌데 이것조차 내가 말을 못해서 그래서 그랬냐라고 되게 특이한 질문을 받아서 저도 굉장히 당황해서 그런가? 이러면서 감독님한테 아까 물어봤어요. 일부러 의도하신 거냐고. 다른 쌀국수는 아니었다고. 네. 방금 전에 그 질문을 해주신 분은 혼영 혼감님. 선물을 못 드리니까 아이디어를 읽어드리는 거고요. 이게 어떤 흐름을 잡기에는 힘들어서 그냥 되는 대로 막 질문하겠습니다. 영화 4번 봤는데 볼 때마다 프리퀄이나 소편 너무 보고 싶네요. 저희 배우들보다 많이 보셨네요. 혼영 혼감님이 누구십니까? 죄송합니다. 선물은 없습니다. 그냥 저희에게 그냥 감사한 마음을 드시는 프리퀄이나 소편 생각이 있냐는 질문입니다. 만약 속편을 만든다면은 꽤 시간이 많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영화에서 제가 만든 거는 지금 34살 홍성은이 생각하는 관계와 진정한 의미에서 혼자 산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한 5년, 10년 지나면 또 생각이 바뀌고 또 세상도 바뀌어서 다른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1, 2년 내로 만들기엔 너무 제가 미숙하고 성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옆집 남자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서유로 배우님이 연기하신 성훈이라는 캐릭터가 이쪽에 등장을 하죠. 가장 많이 질문하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성훈이 살기 전에 살던 옆집 남자 얘기부터 질문드릴게요. 가장 많이 질문하신 건 그 남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진아의 눈에 계속 보이는 무엇인지 그런 설정을 넣으신 이유는 많이 질문하셨어요. 사실 옆집 남자는 인사 좀 해주지라는 대사를 위해서 거의 이제 달려가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정말 짧게 나오고 많이 나오지도 않고 코스도 잘 안 나와주지만은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진아가 생각하는 옆집 남자에 대한 어떤 미묘하고 딱히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모호한 감정을 귀신 유령의 이미지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집에 누가 죽었는데 그 사람을 일주일 동안 발견이 안 됐는데 내가 그걸 몰랐었어 라는 생각을 할 때 드는 불편한 감정이 전 누구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 죽은 게 내 잘못도 아니고 근데 뭔가 이상하게 묘하게 죄책감 같은 게 들 것도 같고 근데 죄책감 느끼기엔 좀 억울하고 내가 죽은 것도 아닌데 이런 미묘한 생각이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한 힌트를 좀 주는 게 인사 좀 해주지라는 대사였다고 봐요. 네가 인사를
안 하고 작별을 한 모든 관계들과 그걸로 인해서 남은 상처들 때문에 지금 너가 이렇게 사람들을 밀어내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힌트를 주기 위한 네, 설정이었어요. 제가 준비한 질문들이 있는데 지금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올려주신 거 빨리빨리 할게요. 예, 나중에 통할 것 같아서. 방금 질문해 주신 분은 YY님이시고요. 말을 빨리 한다고 빨리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분은 배우님들께서 영화를 보면서 촬영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거나 생각지 못한 느낌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어떤 느낌인지, 촬영할 때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느낌으로 의심이 있었는지, 아니면 촬영할 때 별 생각 없이 찍었는데 영화를 볼 때 뭐 좋았다든지 아니면 뭐 반대가 있다든지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처음에 영화를 봤을 때는 그냥 제 부족한 점만 계속 봤어요. 제 연기에 부족한 점만 봐서 영화를 크게 못 봤고, 두 번째 이번에는 좀 영화를 좀 폭넓게 감독님의 의도도 파악하면서 다시 보자라고 했는데 감독님 연출이 너무 좋았다고. 네, 그때 촬영장에서 느끼지 못했던 약간 컷의 전환이나 이런 편집들이 난 너무 좋아서 네, 음악들도 너무 좋았고, 사실 갑편집을 보고서 갑편집도 봤었는데 갑편집보다 훨씬 너무 좋은 영화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또 전해드릴게요. 저는 아무래도 수진이가 나온 장면만 촬영을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언니나 이제 선배님께서 나오신 장면은 저는 화면으로 처음 봤던 거였고, 아무리 시나리오를 봤다고 해도 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관객 입장에서 새로운 영화를 보는 느낌이었는데, 그 언론 시사 때 서현 선배님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곧 혼자 사는 우리들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그 말이 되게 마음에 꽂혔었는데, 실제로 다 혼자인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이루기도 하고, 또 나만 혼자인가? 나만 좀 외로운가라는 항상 의문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모두가 그렇구나, 나만 특별히 힘들고 외로운 게 아니구나 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게끔 했던 것 같아요. 서현 선배님 덕분에. 동며들다 아이디 쓰시는 분. 네. 제가 아까 그 영화 4번 봤다고 하신 분이 저분이랍니다. 죄송해요. 제가 지금 노안이 와서. 이게 지금 아이들 제가 잘못 읽었네요. 그래서 저분이 4번을 모아놓은 건 어떻게든 안 들키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제가 드러내겠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음악에 대한 질문이 또 있네요. 이런 인형 같은 음악이 계속 나오는데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 영화의 음악 톤을 음악 감독님과 어떻게 잡으셨는지에 대한 질문 같거든요. 사실 음악 톤 잡으면서 음악 감독님이랑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게, 제가 계속 뭔가 미스테리, 약간의 호러 이런 느낌의 레퍼런스를 자꾸 가지고 오니까, 근데 음악 감독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어울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또 제가 너무 엇나가거나 좀 너무 많이 간 것들도 다시 톤 잡아주시고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언더 더 스킨이라는 영화의 음악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키 맞죠? 그 같은 음악 감독님이 하셨었는데 약간 불협화음이라 그래야 되나? 뭔가 연결돼 다음에 이어가는 화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좀 충돌하는 게 좀 좋아가지고, 그리고 영화 초반부에는 진화의 미스테리한 감정들을 좀 살려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음악을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어폰. 무선 이어폰을 쓰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무선 이어폰 매니아가 불편해 보이던데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이 전화 받는 장면을 위해서일까요? 감독과 배우님들은 무선을 쓰시는지 무선을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촬영 전에 왜 꼭 줄 이어폰이었냐, 이 당시에 아이팟이 굉장히 유행할 때였거든요. 쌀국수는 제일 비싼 거 먹으면서 왜 이어폰은 여전히 그 유선을 쓰는 건지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죠. 네, 해명해 주시죠. 불리한 질문 저한테 넘기는 습관이 생겼는데, 네, 너무 단순한 이유예요. 사실 눈에 잘 보여야 되고 카메라로 찍었을 때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어폰이 중요한 소품이었거든요. 그냥
그냥 뛰고 있는 게 아니고 진아가 어떻게 주변을 무시하고 차단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소품이어서 무선으로 하면 사실 굉장히 안 보이기 때문에 네, 마침 그렇잖아도 촬영 감독님도 요새 다 무선 쓰는데 이렇게 하면 옛날 영화 같다 그러시길래 옛날이라고 얼마나 옛날이냐 했더니 2015년 영화 같아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손해보지 뭐 이러고 그냥 네, 유선으로 밀어붙였었어요. 그리고 영화 중후반부에 아버지가 캠을 쳐다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캠의 존재를 아는데 모르는 척하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모르셨던 걸까요? 그러니까 캠이 있다는 거 정도는 엄마한테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걸로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을 거란 생각까지는 전혀 하지 않는, 왜냐면 원체 진아랑 교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아가 자기나 엄마를 잘 들여다봤다면은 홈캠에 잡힌 뭔가를 가지고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이런 경험이 쌓였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 홈캠을 이렇게 유심히 보는 것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어떤 감정에 집중했다기보다는 그걸 바라보는 진아에 좀 더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아라면은 마치 뭔가 관음하는 듯한 자신의 시선을 좀 들킨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설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배우님들께 질문입니다. 이게 아마 기사에서 이게 기자들이 이런 걸 카피로 뽑기 좋아하잖아요. 공승현 배우님이 배역을 위해 흡연을 배웠다고 했는데 그 흡연을 배우게 된 과정 그리고 지금은 금연 중이신가요? 지금 걱정하는 이모티콘을 없지만 왠지 걱정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익히는데요.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화를 위해서 네, 흡연을 네, 연습을 했었어요. 감독님이랑 충분히 상의 끝에 약간 꼭 필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제일 아쉬운, 제가 연기했을 때 제일 아쉬운 장면이기도 해요. 사실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저 장면을 찍어서 흡연자분들이 보셨을 때 굉장히 어색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 후로 바로 금연을 했지만 다시 찍으면 저거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합니다. 전자담배를 설정하지 않으신 건 안 그래도 제가 담배를 못 피다 보니까 전자담배는 어떤지 금연초는 어떤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전자담배가 주는 느낌보다 네, 그 연초가 주는 느낌이 좀 더 좋아서 그랬던 거 맞죠? 그게 혹시 영화 속에 나오는 성냥으로 피워야 좀 맛이 다르다고 하는 대사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연초를 고집하신 건가요? 연초가 그래서 필요했던 게 커요. 근데 사실 원래 시나리오 첫 설정은 비 올 때 담배를 피우면 연기 모양이 달라요였어요. 근데 겨울에 찍다 보니까 비를 뿌리면 이게 얼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설정을 바꾼 거기는 합니다. 비 오면 연기 모양 다르고 성냥으로 묻히면 맛이 다른 대사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이거 그냥 되게 흔한 속설인데 비 올 때 실제로 담배한 게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기압이 낮아서 밑으로 빨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는데요. 그리고 성냥으로 피우면은 그 유황? 네, 그 냄새가 나서 좀 맛이 다르다고는 하더라고요. 담배를 끊은 지가 오래돼서 네, 그런 속설이 있었군요. 그리고 이거는 수진이도 나가지 않고 버텼다면 진아처럼 됐을까요? 라고 배우님의 생각을 궁금해하시네요. 이 이야기를 감독님하고도 했었는데 진아랑 수진이가 서로 과거이자 미래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수진이가 그걸 버텨서 좀 이랬더라면 진아가 되지 않았을까? 또 진아의 과거에는 사회초년생인 수진이의 모습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이야기 감독님이 하신 거죠? 네. 그래서 배우님은 그 생각에 동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네,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이제 인터뷰를 했던 날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에서도 저도 봤거든요. 감독님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진아의 과거는 수진이고 진아의 미래는 팀장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제시하셨다는 인터뷰를 하셨었고요. 시간 관계상 마이크를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할 게 너무 많아요.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거는 진아에 대한 위로의 말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제가 실제로 본 혼자 알고 싶은 사람들에 비하면 진아는 상당히 살갑고 대답도 잘해주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저 정도면 나름 사회성이 있어요. 해주신 분이 계셨고요. 아마도 이거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 마지막 두 번의 통화, 아마도 인터뷰에서도 많이 질문을 받으셨을 텐데 아버지와의 통화, 그리고 수진이와의 통화, 그 통화 장면을 연기할 때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히 수진이와의 통화는 촬영 현장 옆방에서 실제로 통화를 한 거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 촬영 때 얘기부터 그 촬영의 그 감정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그 촬영 어땠는지. 그 장면을 제가 실제로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되게 많았던 장면인데 이 촬영이 쭉 있는데 초반부에 이 장면을 찍게 됐어요. 이제 많은 호흡을 해보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제 제일 걱정되는 장면을 거의 초반부에 찍게 됐는데 다행히도 이제 같은 공간에서 같이 실제로 통화를 하면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감사하게도 생겨서 걱정한 것 치고 테이크도 많이 안 가고 쉽게 오케이가 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수진이랑 호흡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때 아마 수진이랑 첫 촬영이었을 텐데 그때 감정이 쌓이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감정이 되게 잘 나와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아버지랑 찍을 때는 제가 가장 걱정하는 씬이기도 했어요. 혼자서 가장 크게 감정을 분출해내는 씬이라서 촬영 전에는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역시나 촬영할 때도 힘들었고요. 테이크를 굉장히 많이 저도 많이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승영이라는 아이를 쓰시는 분. 요한이 와서 이중모음이 좀 힘듭니다. 네, 승영 잘 읽었고요. 영화 내내 진아의 감정만이 궁금했는데 진아가 수진에게 전화할 때 수진의 감정을 저희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고 이야기가 훨씬 확장된다고 느꼈습니다. 진아가 수진에게 대물림하지 않으려 했던 것은 무엇이고 진아가 수진에게 전달했으면 하는 진짜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네요. 저는 아까 수진이가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 진아가 됐을까요? 라는 질문이랑도 좀 연관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을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진아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진아는 팀장으로부터 그런 제대로 된 교류? 감정적인 어떤 교류를 전혀 겪지 못한 사람이고 자기가 받아보지 못한 거를 수진이한테 주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사실 그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시나리오 단계에서도 진아가 직접 자기 감정을 표출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씬에서는 직접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버지건 수진이건 대면을 해서 소통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게 약간 너무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다가 아니 그럼 전화하고 카톡하면 진심이 전달이 아예 안 되는가? 물론 대면하는 것보다 조금 어렵지만 아예 안 되는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아가 수진이에게 전화를 하는 순간만큼은 그 전에는 진아가 통화하는 상대방 얼굴을 한 번도 영화가 보여준 적이 없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걸 듣고 있는 수진이 컷으로 좀 넘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시나리오 때부터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찍었어요. 그 진아의 마지막 통화에서 아버지를 용서하는 느낌이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드리려고 했던 질문이었거든요. 보시는 분에 따라서 어떤 분께는 진아의 변화가 조금 급작스럽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수진이와의 관계를 그렇게 풀어가는 과정이 조금 중간에 뭐가 더 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했다라는 말은 조금 단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서 이상의 것을 생각했던 게 사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옆집 아저씨라고 하면 아니면 교회에서 만난 아저씨라고 하면 되게 귀여울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굉장히 애정을 갈구하고 사람들이랑 노는 거 너무 좋아하고 밝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진아가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실 자기한테 너무 이기적이고 나쁜 행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라가 쌓여있는 것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너무 약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 불과하구나라는 걸 좀 받아들였을 때 용서 이상의 어떤 거리를 두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굳이 아버지랑 앞으로도 살갑게 지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단지 더 이상은 아버지한테 화가 나거나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좀 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덧붙여서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던 그 연락처에 그걸 아버지로 바꾼 과정, 그 이유를 궁금해하셨거든요. 이거는 감독님 아니세요? 제가 사실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되게 뻔뻔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핸드폰 주워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진아 입장에선 그 모든 상황이 안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단어들로 구체화되지도 않고, 그리고 엄마의 죽음 자체도 정확하게 자신에게 어떤 감정적인 파장을 일으키는지도 스스로 체크를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엄마를 떠나보내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 모습을 연락처를 바꾸지 못하고 계속 엄마라고 있는 모습에서 남기고 싶었지만은 이제 영화 뒤로 가면은 저는 진아가 이 영화 내내 진아가 작별 인사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작별 인사를 배우고 난 다음에는 엄마도 떠나보낼 수 있다라는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좋든 싫든 어쨌든 옆에 있는 거는 근처에 아버지가 있고 그 사람이랑 나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존재를 온전히 인정한다라는 의미에서 엄마를 지우고 아버지로 바꾸는 설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아버지를,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저장한 거, 아빠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저장한 것에서 저는 진아의 성격이 나온다고, 아버지의 관계가 드러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딱 그만큼. 일단 그만큼까지는 내가 받아들이지만 아빠는 아니지 라는 느낌이 일단 저는 그 장면에서 받았었고요. 그리고 다음 배우님께서는 바로 그 진아와의 전화통화 장면에서 감독님께서는 지금 작별 인사에 대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수지는 어떤 말을 기대했을까? 보통 그런 상황이면 다독이면 출근을 독려하는 걸 기대했을 텐데 진아가 잘 가!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수지의 눈물의 의미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대라고 하기보다는 처음에 이제 전화를 계속했던 게 진아인 걸 알고 나서 죄송하다고 하거든요. 당연히 나한테 또 좀 차갑게, 너무 그렇게 감정적이지 못하고 현실적으로만 얘기하려고 하겠지? 진아 선배가? 이런 생각을 하고 죄송하다고 했을 것 같았고, 또 기대라고 하면은 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뭐 크게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해달라기보다는 나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내 마음이 어떤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딱 이 정도의 약간의 희망사항이 있었겠지만 그 상황에 뭔가를 진아한테 기대하기보다는 죄송하다라고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 수진이가 그렇게 회사를 나오지 않게 된 계기가 2002년 타임머신 남과의 통화가 결정적이었는가? 2002년 타임머신 남과의 통화가 수진이의 신경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직접적이진 않아도 하나의 트리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은 수진이는 그 콜센터 사무실 안에서 나만 이 고립감을 겪고 있는가라는 무의식적인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발견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더 이상 여기에 못 있겠다라는 어떤 한계치를 딱 넘어서는 순간이지 않았을까. 이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어리숙해서가 아니고 이 공간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라는 하나의 트리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다운 배우님 손을 내면 툭 울어버릴 것 같은 목소리 톤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오롯이 혼자 겪어야 할 사회생활을 견딜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될 영화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얼추 다 했나요? 아니구나. 옆집 남자를 많이들 궁금해하시네요. 자, 먼저 옆집에 먼저 살던 남자가 자살할 때 성인 잡지에 파묻혀 죽은 설정은 어떻게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자살로 생각하시는 관객분들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 찍을 때는 네, 자살로 생각한 건 아니고 진짜로 이 책이나 이런 게 무겁게 무너졌을 때 깔려 죽은 것으로 설정을 했었고요. 이거는 제가 어디서 신문에서 봤던 기사예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고 아마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남자가 자신의 포르노 잡지에 깔려 죽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발견이 된 거예요.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렸던 이유는 이게 약간 듣기 좀 불편할 수 있지만은 체기에 깔렸기 때문에 이제 이 썩는 게 조금 늦어진 거죠.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네, 거기서 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기사에서도 이 남자를 되게 희화화해가지고 너무 가볍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 기사를 쓴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이거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이 사람의 죽음이 이렇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되게 웃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좀 서글프기도 하고 약간 동실감 같은 것도 많이 느껴지고 해서 진아에게도 이런 순간을 좀 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영화에서 그 사람 일품 중에 밤이 너무 외로워라는 작품의 제목이 뜨잖아요. 이게 너무나 직접적으로 설명적인 제목이라 감독님이 그냥 생각해내신 제목이에요. 네, 제가 생각하는 제목이에요. 마치 마지막 요원처럼 남겨진 것 같아요. 보통 무슨 목표는 형부다나 반지하의 제왕 같은 제목으로 많이들 이런 작품들이 나오는데 아주 정말 정직한 제목의 영화를 감상하는 친구였구나. 그 장면에서 잠깐 눈치를 챌 수 있었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글쎄요. 새로운 옆집 남자 성우는 노독사로 죽은 사람이 살던 집임을 알면서 입주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싸니까 들어갔겠죠? 기본적으로 싸니까 들어온 게 맞고요. 이게 뭔가 이거 귀신 들린 집이야, 재수없는 집이야 라고 생각하면 사실 못 들어오겠죠. 근데 성우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알맞은 제사를 치르고 여기에 만약에 혼이 남아있다면 잘 떠나보내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독님이 읽으신 그 포르노 잡지에 깔려 죽은 기사는 일본 기사랍니다. 일본이요. 저도 읽어본 기사예요. 제보를 해주신 분이 있었고요. 또 많은 분이 궁금해하신 게 초반에 집에 진동이 발생하잖아요. 진화의 집이. 그 진동은 뭐냐는 걸 또 많이 궁금해하세요. 네, 집에 포르노 잡지가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그거 책장에 꽂아놨었나 봐요. 네. 궁금증이 많이들 풀리셨기를 바라고요. 성우 캐릭터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셨지만 감독님이 이상형이라고. 네, 그래서 어떤 점에서 성훈이라는 남자가 감독님이 이상형인지 감독님이 생각하는 모든 이상적인 모습을 그 남자에게 넣은 결과가 지금의 성훈인 건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성으로서의 이상형일 수도 있고 제가 좀 되고 싶은, 좀 닮고 싶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좀 한번 모아봤던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사는 삶에 대해서도 되게 온전하게 받아들일 줄 알면서도 주변의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정강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고 자신이 얼굴조차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줄 수 있는 것도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이 일을 모두 다 같이 겪었을 그런 아파트 주민 사람들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사실 약간은 폐쇄적이고 좀 내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조금 더 성숙해진다면 갖출 수 있는 최대치의 외향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어요. 마지막에 그 성훈이라는 캐릭터가 자기 요리도 좀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도 감독님의 사심이 담겨있는 뭔가 요리도 잘하는 남자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성훈이가 제가 되고 싶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좀 자존이 가능한 사람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요리를 못하고 청소도 굉장히 서툴러요. 저는 아직도 사람들이 수납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내 집에다가 식재료를 갖가지 식재료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이걸 이렇게 해서 열흘만 여기서 지내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걸 생식을 하는 거 외에는 사실 방법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성훈이 같은 사람은 사실 그런 식으로 자존이 가능한 사람으로 그리고 싶어서 요리라는 걸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19살에, 그러니까 이 영화를 촬영하실 때가 19살이셨나요? 예. 19살의 정다운 배우가 그 촬영 당시에 그때 본 수진이와 그리고 그로부터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지금의 정다운 배우가 본 수진이에 대한 감상이 혹시 다른지, 19살에 처음 만난 수진이를 지금 20살이 넘어서 다시 만났을 때 기분이 좀 다른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선 큰 변화는 없는데요. 마음에 대한 큰 변화는 없는데 진아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정말 수진이처럼 아무리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 내종한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2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스크린으로 봤고 또 제 마음이 그만큼 더 커졌을 때 보니까 수진이한테 대하는 진아의 마음이 어느 정도 좀 이해는 되지만 아직 뭐 그만큼 진아를 다 이해했다 이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배우님 여기서 봐서 좋아요. 비밀의 정원에서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때도 10대, 오늘 영화에서도 풋풋한 연기에 반했어요. 라고 말씀하셨고요. 오늘 정다운 배우님 어머니랑 이모님 오셨죠. 정다운 배우님 어머니 혹시 따님께 하고 싶은 질문 있으시면 지금 빨리 올려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질문을 멈춰주시고요. 지금 아직 새로 올라오는 질문이 있다면 정다운 배우님 어머니께서 하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질문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문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제가 답을 할게요. 성훈이 다리를 다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저는 촬영 전에 서현우 배우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서현우 배우를 그냥 뛰고 싶어서 그냥 못 가지고 촬영하라고 해서 촬영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아마도 뭐 조기축구하다 다쳤겠지 정도의 보이지 않는 설정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은 어머님이 아직 질문 안 올려주시고 계셔서 제가 이제 이거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감독님은 제가 차기작이 궁금해졌어요. 이게 영화를 보면서 감독님이 진짜 좋아하는 장르는 혹시 호러가 아닐까? 이 영화에 은근히 좀 호러와 스릴러 같은 연출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약간 성훈하고 대화 나눌 때 처음에 귀신 봤다는 얘기할 때 갑자기 새소리 들리잖아요. 응답하다가 다시 자주 쓰는 양소리처럼 둘이 대화할 때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을 때 새소리도 나고 그래서 그거는 약간 일부러 약간 좀 코믹한 장면을 위한 연출이신 건지도 궁금했고 그리고 차기작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장르는 어떤 건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건지를 여쭤보고 싶네요. 그 새소리는 정확히 그 타이밍에 실제로 동시녹음에 그 새소리가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편집을 하는데 너무 딱 타이밍 좋게 새소리가 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새를 유지하자라는 생각으로 좀 귀여웠던 것 같아요. 또 그 순간에 좀 관객들이 진아를 따라가면서 좀 답답해 이러다가 한번 숨통이 좀 트였으면 했거든요. 너무 답답하고 우울하다 이러다가도 한번 좀 따뜻한 느낌? 좀 웃긴 느낌? 이런 걸 받았으면 해서 했던 것 같고 또 서현우 선배님이 워낙 그런 코믹 연기는 잘 소화하시는 너무 잘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저랑 좀 짝짝꿍이 잘 맞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차기작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호러 영화를 전혀 보지 못해요. 겁이 정말 많아서 제가 본 호러 영화들은 호러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정말 레벨 낮은 공포이더라고요. 저는 그때도 진짜 울면서 봤는데 호러 영화는 너무 겁이 많아서 잘 못할 것 같고 지금은 좀 아직 뭐 구체적인 거는 없지만은 만약에 제가 쓰고 기획하는 시나리오로 또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은
아직도 좀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더 하고 싶어요. 저는 외로움이라는 감정만큼 저한테 좀 절절했던 게 없었고, 단지 이런 좀 외로움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런 톤의 영화보다는 조금 더 귀여운 로맨스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게 지금 어머니가 하신 질문이 맞나요? 질문 하나 올라왔는데요. 다음 영화에는 술 먹는 장면 넣어주세요. 감독님 혹시 뭐 어머님이 하신 게 맞다면 혹시 다음 영화에 정다운 배우가 나온다면 반드시 술 먹는 장면, 이런 거 말술 먹는 장면. 어머니 질문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 질문이 마지막으로 올라왔었고요. 이제 시간이 좀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올려주신 질문들이 다양한데 최대한 많이 전달하려고 제 질문 포기하고 다 전달해드렸습니다. 사실 이 영화가 이제 개봉하고 GV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다음 주에도 계속 하게 될 거고요. 또 계속 새로운 관계를 만날 것이고,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어쩌면 또 다시 GV에서 만날 분들이 있겠죠. 아마 이 하루하루가 소중할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출연한 영화, 본인이 만든 영화, 그 영화로 관객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관객분들께 인사하며 해당 하시면서 정리하죠. 이렇게 작은 영화를 보러 이렇게 금요일 밤에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부분은 자동차 영화 보러 가셨잖아요. 그 열기를 뚫고 여기 와주셔서 각별하고, 저에게는 모든 게 다 처음인 영화거든요. 전 장편 영화도 처음이고, 영화로 영화제 감독으로 간 것도 처음이었고, 상 받은 것도 처음이었고, 다 처음이었기 때문에 정말 잊지 못할 특별한 순간이 지금 내가 지나고 있구나라는 거를 되게 절절하게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 영화가 어떤 지점에서건 좀 특별하게 다가가는 순간이 있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다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독님과 마찬가지로 제 첫 장편 영화기도 하고 처음으로 저도 이걸로 상을 받고 되게 좋은 기억이 많은 영화예요. 이런 소중한 영화를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도 관객분들을 이렇게 만나는 게 첫 영화다 보니까 처음인데, 그래서 다 너무 소중하고 행복하다는 생각을 요즘 자주 해요.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근래 이제 영화제도 갔다 오고 지불도 하고 주말에 무대 인사도 있는데요. 이렇게 뭐 마스크도 쓰고 거리두기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시간이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꼭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면 저는 오늘 GV를 진행하는 결격사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혼자 살아본 경험이 없거든요. 부모님하고 계속 살다가 이제 결혼하면서 또 계속 다른 생명체와 살게 된 거죠. 그래서 혼자 살아본 경험이 없어서, 물론 저도 삶에 대한 공부는 있지만 혼자 사는 삶의 그런 종류의 공부는 저는 몰랐고, 그리고 저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지만 혼자 사는 사람의 외로움을 느낄 일은 없잖아요. 근데 영화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살아보지 않은, 그리고 내가 살아볼 일 없는 인생을 잠시나마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살아볼 일이 없는 곳에 가서 만나볼 일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영화를 통한 간접 체험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든 모두에게 의미 있는 영화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영화를 보고 오면서 두 번째 영화 보면서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 옆집 남자가 떠난 뒤에 복도 난간에 재떨이가 있던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의 삶이라는 게 결국 떠나고 나면 그 정도의 흔적만 남기는 건 아닐까? 불행하게도 조금 슬프게도 우리 모두는 누군가 재떨이가 있던 정도의 흔적만 남기듯이 그 삶을 아마 끝내게 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재떨이가 있었고 그 재떨이에 그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주는 누군가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이 영화가 줄 수 있는 어쩌면 또 다른 이야기는
영화관을 나서서 영화관 밖에서 제뺄 만한 흔적을 남기고 어쩌면 나에게 멀어질지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고요. 오늘 질문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물 많이 못 드려서 제가 죄송할 건 아니지만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고해주신 이름이 정말 잘해주신 감독님과 배우분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박수 크게 보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뭐 마지막 속에 올라왔네요. 자동차 영화 보셨는데 자동차 영화보다 이게 더 재미있다는 네. 마지막 멘트. 분노의 상담 더 얼티메이트.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대 인사하고 GV는 계속